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적으로 유전자 조작된 세포 배양 시 플라스미드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플라스미드 불안정성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이고요. 노란 책 54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021년도에 뒤쪽에도 한 문제 더 나오기 때문에 좀 요 내용을 좀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공정상의 제약, 유전자 불안정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줄, 제일 마지막 줄. 외부 단백질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숙주세포에게는 항상 유해하고 종종 치명적이기도 하다. 목적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린 세포들은 종종 훨씬 더 빨리 성장하여 원래 생산성이 높은 세포들을 대체해버린다. 이것이 유전자 불안정성의 원인이다. 결국 유전자 재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장균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장균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자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밑에 줄 이런 유전자 불안정성은 분리에 의한 유실, 구조적 불안정성, 숙주세포 조절 기능의 돌연변이, 그리고 플라스미드 불포함 세포와 플라스미드 포함 세포 간의 생장 속도비 등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그 밑에 아랫줄 분리에 의한 유실, 세포 분열 시, 첫 번째 줄 분리에 의한 유실은 세포 분열 시 플라스미드를 전혀 갖지 못하는 딸 세포가 생길 때 발생한다. 그 밑에 줄 세포당 복제수 20 이상인 20개 이상인 하이카피 넘버 플라스미드와 옆에 저복제 플라스미드 로 카피 넘버 플라스미드 존재하죠. 그 밑에 줄 끝에 저복제수 플라스미드는 보통 딸 세포 간에 동등하게 분배되는 특이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조금 전에 하이카피 넘버는 20개 이상의, 잘 기억해 두세요. 조금 있다가 뒤쪽에 문제에서 나오니까 20개 이상의 플라스미드를 가지는 게 하이카피 넘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예제 14-1번 14-1번 예제는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시험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4-3-2 플라스미드 구조적 불안정성, 밑에 줄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분리에 의한 불안정성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어떤 세포들은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으나 세포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미드를 변형시킨다. 예를 들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줄 끝에 그러나 배지에 항생제가 첨가되어지게 되면 대장균의 입장에서는 이 플라스미드가 배지에 항생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플라스미드 자체 내에 항생제를 깨어 부술 수 있는 단백질이, 외래 단백질이 존재한다면 유용하겠죠. 그래서 플라스미드를 간직하고자 하는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책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배지에 항생제가 첨가되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의 유전 정보는 세포에게 유익하게 작용을 하죠. 이 경우 세포의 유익한 기능은 예를 들어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에 대한 유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런데 외부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만 잃어버리도록 플라스미드가 변형되는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벡터 플라스미드 내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외부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면 외부 단백질은 잃어버리고 항생제 내성 유전자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밑에 줄 또는 끝에 염색체상에 끼어 들어가기도 한다. 숙주세포 돌연변이
제목만 보시고 옆에 페이지 14-3-4 생장 속도에 지배되는 불안정성 세 번째 단락 내려오시죠. 쭉 내려오시면 생장 속도에 비는 배지의 선택, 예를 들어 플라스미드 불포함 세포를 죽이기 위해 항생제 첨가와 같은 선택 압력의 사용은 그 밑에 바로 밑에 줄 이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회분식 배양에서 1회 내지 2회 정도만 더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시점인 배양 말기에 유도 프로모터를 열어줄 수 있고, 유도되기 전에 목적 단백질의 생성으로 인한 대사적 부담이 없다. 밑에 줄 2단계 발효가 수행될 수 있고, 다단 발효 중에서 2단 발효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밑에 줄 끝에 첫 단계에서는 플라스미드 포함 세포를 잘 자랄 수 있게 최적화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산물 생성이 유도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균체를 많이 증가시키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균체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거고, 그 밑에 줄 546페이지 세 번째 줄 유전자 불안정성은 실험실 규모의 실험에서보다 산업적 공정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31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최적 시행 조절을 통해서 최적 플라스미드 발현 조건을 만들어 과량의 유전자 산물을 얻는다. 시행 조절하게 되면 유전자 산물이 아니라 플라스미드를 얻을 유전자 산물을 많이 얻는 것 내용은 책이 없었던 것 같고요. 선택 압력으로 항생물질인 페니실린이나 암피실린을 사용하여 유전자 산물을 과량으로 얻는다. 요 내용도 교재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세포 성장기와 산물 생산기를 구분한 회분식 2단 발효로 삽입된 유전자로부터 과량의 산물을 얻을 수 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복제 가능한 플라스미드 수가 10개 이상의 20개 이상의 안정된 복제수를 가진 하이카피넘부였으니까 복제수를 가진 유전자 조작 균주를 이용하여 과량의 유전자 산물을 이용할 수 있다. 조금 헷갈리긴 한데 31번의 정답은 유전자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유용한 방법은 2단 다단 발효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균체를 증가시키는 최적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산물을 생산하는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미생물이 발효를 통해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입니다. 6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책을 뒤쪽으로 넘기시면 654페이지 클로로스트리디움 아세토부틸리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고, 아세톤 부타놀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밑에 두 번째 단락 클로로스트리디움 종들이 아세톤 부타놀을 생산하기 위해 클로로스트리디움 아세토부틸리쿰이 이용이 되어지죠. 그 밑에 줄 절대 형기성균이죠. 아세톤하고 부타놀은 클로로스트리디움 아세토부틸리쿰에 의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교재 179페이지 노란책 17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를 가보시면 회분식 배양 피겨 5-10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 발효를 통해 가지고 생산되어지는 다양한 유기산들과 유기용매들이 나오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아세톤 다음에 이소프로파놀이가
거기 피루베이트에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피루베이트에서 내려오는 화살표를 보시면 옥살로 아세테이트, 말릭 엑시드, 숙신익 엑시드, 그 다음에 프로피오닌산이 존재하죠. 프로피오닌산. 그래서 요 교재에 의하면 아세톤, 부타논, 프로피오닌산은 미생물 발효를 통해 가지고 생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아세트 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해열 진통제로서 타이레놀의 원료로 사용이 되어지죠. 우리 진통제로 많이 먹는 중요한 약품인데, 이 방향종 아미노산 계열이라서 최근에는 메타볼릭 엔지니어링 대사공학을 통해 가지고도 요걸 이제 생산하는 공정들이 개발되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쉽게 생산이 되어지는 것은 이제 아세톤, 부타논, 프로피오닌산이고, 요 교재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아세토 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아직 접근하고 있는 단계라서 일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만, 교재의 정답으로는 1번 아세토 아미노펜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서 1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33번 문제, 세린의 등전점은 얼마인가? 교재 3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등전점이나 아미노산의 가운데 정도에 나오죠. 아미노산의 R자 전하가 0이 되는 pH 등전점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포인트에서는 밑에 줄 아미노산이 전기장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위에 식을 적어둘까요? PI는 2분의 pKa1 플러스 pKa2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2.2 더하기 9.15분의 2 하면 등전점이 나오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문제, 유전자 조작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합 단백질을 생산할 때 흔히 일어나는 유전자 불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금 전에 앞 책에서 봤던 이야기들이라서 주로 내용들은 교재 540페이지 확인을 해보시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30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배양 방법의 선택, 회분식 배양을 할 것인가 연속식 배양을 할 것인가 선택하는 방법인데, 304페이지 두 번째 줄 첫째, 선택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고려해야 하고, 30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락,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락,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두 번째 운전성, 옆에 세 번째 신뢰성, 그리고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네 번째 시장 경제성 등을 따져야 합니다. 305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그러므로 연속식 배양은 1차 산물 생산에 있어서 항상 상당한 장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그 밑에 줄 대부분의 상업적 공정은 회분식 시스템이죠.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생장 관련 산물에만 적용이 되고, 많은 2차 대사 산물은 생장하는 세포에 의해 생산이 되어지지 않는다. 연속식 배양은 생장 관련 산물에서만 사용이 되어지고, 그 밑에 키모스탯은 연속식 배양이죠.
회분식 시스템을 선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유전자 불안정성이다. 회분식 배양을 선택하는 이유는 유전자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키모스테 연속식 배양은 유전자 불안정성이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연속식 배양에서 계속 세대가 계대 배양 계속 세대가 복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세대를 거쳐가게 되면 유전자 불안정성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분자 구조와 그에 따른 유사한 효능에 따라 분류할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생물질 그룹이 아닌 것은, 요 내용은 교과서에 없어서 따로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균을 죽이는 건데, 종류로는 첫 번째 베타락탐 계열 세포벽 합성 저해제죠.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암피실린, 그리고 두 번째 아미노 글리세라이드 계열 스트랩토마이신, 카나마이신, 젠타마이신. 세 번째 마크로라이드 계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 다 단백질 합성 저해들이죠. 그 리보솜에 결합해가지고 30S 라든지 50S 번 유니트, P자리, A자리, P사이트, A사이트 같은 곳에 결합을 해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해서 미생물들의 세균들의 생장을 저해하는 거죠. 마크로라이드 계열은 에리스로마이신, 키타사마이신 들어가고, 네 번째로 테트라 사이클린 계열 항생제도 존재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 합성 저해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폴리엔 계열 막에 존재하는 막의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영향을 미치는 녀석인데, 이 폴리엔 계열들은 곰팡이 항진균성 항생제가 아니라 항진균제들이죠.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폴리엔 계열, 에이졸 계열, 그리고 엘릴라민 계열, 크게 이런 항생제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크로라이드 계열은 항생제 맞고요.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들이고, 락탄 계열 맞고, 테트라사이클린 역시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죽이는 건데,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계열은 아직 그 분류한 체계에서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배양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전에 보았던 305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첫 번째 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러므로 연속적인 시스템은 1차 생성물에 있어서 항상 상당한 생산성의 장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옆에 화살표를 해서 두도록 합시다. 생육 속도가 빠른 미생물에 적합합니다. 생장 속도가 빠른 미생물에 적합합니다. 연속식 배양은. 그리고 2번, 3번 동그라미 했었던 아래쪽에 운전성, 신뢰성 밑에 줄 장기간의 연속 배양은 펌프의 파손, 제어기 오작동 등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러 달 동안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고 멸균 실패의 결과는 회분식 배양보다 더 심각하다. 시장 경제성 옆에 연속식은 한 생성물만을 위한 공정체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옆에 밑에 줄 회분식에는 더 융통성이 있다. 다양한 걸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306페이지 첫 번째 줄 끝에 그래서 연속식은 단세포 단백질 싱글셀 프로틴 생산에 사용이 되어지고 끝에 폐기물 처리 에탄올 생산 젖산과 같은 대규모의 생산 관련 산물에 사용이 되어진다. 오염의 문제가 많죠. 유전적으로 안정하지 않죠. 2차 대사산물이 아니라 1차 대사산물에 적합하죠. 생육 속도가 빠른 미생물 배양에 적합하다. 3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육아식 배양에서 시스템의 회분식 배양을 시작한 지 10시간 후 영양소 공급액이 200ml/h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배양액의 부피가 2000ml이었다. 육아식 배양 초기 부피는 몇 ml인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10시간 이후죠. 공급 속도가 200ml/h이고 얼마 동안 유입이 되어졌냐면 2시간 동안 유입이 되어져서 전체 부피가 2000ml이죠. 교재 318페이지를 보시면 C 육아식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적은 배지로 키우다가 키우다가 점점점 배지의 양을 늘려가면서 키우는 것을 육아식 배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배지를 공급하는 것을 육아식 배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부피는 318페이지 9-29번씩 있죠. V는 V0 더하기 F 곱하기 T죠. 지금 전체 부피가 나와 있고 전체 부피가 2000ml이고 초기 부피를 모르는 거죠. 거기에 더하기로 플루레이트가 200ml/h이고 얼마 동안 공급이 되었다? 2시간 동안 공급이 되었죠. 그래서 2000ml는 V0 더하기 400ml이죠. 그래서 초기 V0는 1600ml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1번 1600입니다.
38번 스케일업 이란 실험실 규모의 결과를 공장 규모의 산업적 생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다음 중 발효 스케일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인자가 아닌 것은 대규모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고 372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대규모화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 372페이지 10-1-6번 대규모화에 대한 접근 밑에 두 번째 달라 일반적으로 곰팡이나 미생물 배양을 위한 생물 반응기는 높이 대 지름의 비를 2 또는 3으로 유지한다. 옆에 높이 대 지름 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는 대규모화하는 동안 급격하게 감소한다. 그 밑에 달락 첫 번째 줄 벽면 생장 밑에 줄 끝에 작은 발효기에서 얻은 자료는 큰 발효기에서의 배양 특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없게 되어진다. 그 밑에 줄 기하학적 유사성이 유지되더라도 큰 발효기의 물리적 조건은 작은 발효기의 조건과 결코 완전히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교반 탱크 지름이 5배 증가되어지며 높이 대 지름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부피가 125배 증가한다. 옆에 1번 동그라미 일정한 동력 공급량은 2번 용기 내의 일정한 액체 속도 3번 동그라미 그 밑에 일정한 전다 능력 4번 동그라미 일정한 레이놀드 수에 근거한 4가지 대규모화를 이룬다. 하나 둘 세 줄 내려와서 끝에 배양의 대사 반응은 규모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밑에 줄 그러므로 대규모화의 서로 다른 방법들은 일정한 P/V는 일정한 OTR을 의미하고 일정한 레이놀드 수는 기하학적 유사한 유형을 의미하고 일정한 레이놀드 수는 일정한 혼합 시간을 주고 일정한 임펠러 끝 속도는 일정한 전단 능력을 준다 처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38번에 요 끝속도 요런 이야기들은 다 동그라미 1, 2, 3, 4 중에 있었는데 통계량은 없죠.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2번 통계량입니다. 39번 탄소계 골격 물질과 환원형을 제공하는 대사 경로는 요게 그 이의제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었죠. 처음에 164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시면 EMP 회로이죠. EMP 회로 환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NADH를 생산하느냐인데 NADH 또는 NADPH를 생산하느냐인데 EMP 회로를 통해서는 환원력이 만들어지죠. 가운데 글리세롤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에서 1,3비스포스포 글리세레이트로 갈 때 환원력이 함께 만들어지죠. 그래서 맞고 TCA 경로 164페이지 TCA 경로 167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167페이지 TCA 사이클을 보게 되면 시계 흐름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방향에 이소시트레이트에서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로 갈 때 NADH 또는 NADPH가 만들어지고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에서 숙신 1코에로 갈 때 NADH가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말레이트에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갈 때 NADH 골격 물질과 환원력 만들어지죠. 그리고 175페이지 HMP 회로 175페이지 HMP 회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글루코스에서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를 거친 다음에 6포스포 글루코노락톤으로 갈 때 NADP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포스포 글루코네이트에서 리보스 5포스페이트로 갈 때 또 만들어지죠. 그래서 HMP 회로도 정답이고, ED 패스웨이 180페이지에 나오는 ED 패스웨이를 통해서도 NADPH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전부 다 NADH 환원력이 만들어지고, 요 물질들은 다른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탄소 골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모두 다 입니다. 40번 HMP 경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조금 전에 HMP 175페이지 HMP 경로를 보도록 합시다. 174페이지 생합성 개요 네 번째 줄 5탄당 인삼 펜토스 포스페이트 경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6탄당 1인삼 헥소스 모노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라고 이야기해서 HMP 경로이죠. 그 밑에 줄 상당한 환원력을 생산하기는 하나, 그 밑에 줄 생합성 반응에 필요한 탄소계 골격 물질과 동화작용을 지탱하기 위한 환원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옆에 반면 NADH는 생합성 과정에 이용이 된다. HMP 경로는 3개, 4개, 5개, 7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일련의 저분자 유기 화합물을 만들어준다. 옆에 리보스, 퓨린계 합물, 보조 효소, 그리고 방향족 아미노산 합성에 중요하다. 뭐 3개, 4개, 5, 7개, 뭐 방향족 아미노산, 전구체, 리보스, 그리고 요 내용은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제일 밑에 달랑 말고 그 위에 줄 끝에 HMP 경로로부터 생성된 리보스 5포스페이트는 히스티딘 합성의 주요 전구체이다. 다 3, 4, 5번 2, 3, 4 보기들이 책에 나왔죠. 그리고 HMP 경로는 현기성 대사가 아니라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대사입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